보험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사기. 보험 사기.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에 범죄자들의 숫자가 한 8만 명 정도였다면은 2020년에는 한 1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법정 분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보험 사기 금액이 대략 한 25% 정도 증가한 거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실손 보험료가 평균 14% 올랐다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그 사회 전체에 맞네요. 네.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딸 독극물 살인 사건이라는 사실 아주 좀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003년 10월 12일 A 씨가 자신의 두 딸과 조카 셋을 데리고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장에. 근데 수영장에서 9살짜리 둘째 딸이 거기서 사망하게 돼요. 그 물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수영장에서 뭔가 이게 의심이 된다, 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은 보통의 익사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꺼내서 긴급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막 코하고 입으로 물이 나와야 된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석연치 않았던 거예요. 부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부검하기로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독살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A 씨가 익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둘째 딸에게 음료수를 줬다는 거예요. 음료수를 너 혼자 먹으라고 줬다는데 실제 그 아이가 그 음료수를 이제 마시고 와서 다른 아이들한테 엄마가 나한테만 이거 줬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목격자가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보셨지만 여기 그 결정적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가까이 계속 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건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경찰에서 바로 그 둘째 딸이 죽기 바로 전날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해보험을 들었고 보험을 들 당시에 A 씨가 돈이 없어서 보험 설계사가 그 계약금을 대신 내주면서 굉장히 무리스럽게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이 수영장은 사망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1억 원을 보상한다는 그걸 이제 내걸었다고 하는데 좀 특별한 상황이죠. 알고 이제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수상한 것은 A 씨가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 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술서를 보면은 이건 믿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파일링 했겠죠. 했더니 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잡혀와서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쓰라고 했더니 그 진술서를 보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애 누구누구가 사고를 당해 위급하다, 도와달라라는 전화를 했다라고 써놨는데 이 위급하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위독하다라고 썼어요. 그걸 지우고 위급하다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런 흔적들도 당시에 이 진실을 분석하던 프로파일러들이 포착을 해내서 제공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뇌파를 이용한 이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뇌파 가운데 P300이라는 뇌파 측정 방법이 있어요. P300이란 거는 그 사물을 보고서 이 사물을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다면 0.3초 후에 바로 어딘가 팍 튀는 그 뇌파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봤더니 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요구르트병 같은 걸 이제 봤을 때 뭐 반응을 한다던가 뭔가 의심스럽다. 그다음에 서로 이제 그 신문을 하고 하는 동안 미세 표정 분석 아마 다 전문 영역이실 텐데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이 사람의 진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국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라든가 다른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A 씨한테는 그 유죄가 선고됐고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됐다고 합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년 만에 구속된 37살 김모 씨. 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지 단 하루 만에 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거짓말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뇌파 검사. 경찰은 김 씨에게 범행 당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과자와 음료수를 보여줬더니 김 씨의 뇌파가 급격히 변하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처음으로 뇌파 검사의 증거력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이 내연남과 이제 통화한 여러 가지 기록들도 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그 내연남과 통화하는 중에 내연남이 이런 말을 해요. 너 또 약 먹였어? 뭐 이런 이걸 변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이제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범죄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네. 이제 의심이 들어서 이 A 씨의 주변을 이제 쭉 조사하다 보니 좀 이제 끔찍하다면 끔찍할 어떤 그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씨의 남편이 2년 전에 죽었는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의혹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남편과 이 A 씨가 다른 집에 가서 김치를 담궈주는데 도와주러 갔대요. 김치도 먹고 보통 굴도 같이 먹잖아요. 네. 김치 담글 때. 그리고 집에 왔는데 A 씨가 이제 커피를 줬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서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호흡 곤란과 뭐 가슴 통증, 막 몸이 뒤틀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결국 이제 사망했는데 그때 이제 이 A 씨는 의사에게 그 김치하고 생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커피 얘기는 하지 않았던 거죠. 의사한테는. 그래서 의사는 일단 굴에 의한 과민성 쇼크일 거라고 이제 진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는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새로운 상황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 죽은 남편에게 이 보험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사고 전에 4개의 보험을 더 든 거예요. 합 3,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는 물론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더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해인데 2002년 그 A 씨의 친구가 있어요. 네. 그 A 씨가 그 친구와 같이 케이크를 이제 먹었는데 그리고서는 친구가 사망을 해요.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부검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는. 근데 이제 그 부검에 참여했던 그 수련의가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 약물 중독이 의심된다라고 써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인 것 같긴 한데 뭐 확실하진 않고 이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냥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종료를 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엽기적인 이유는 이 죽은 이 친구가 사망하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생명보험에 들어요. 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네. 바로 이 A 씨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네. 왜 친구한테 그렇게 되지? 누가 생명보험을 들 때 자기 친척이나 자기 뭐 가족이 아니라 친구한테 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죽은 친구의 남편이 진정서를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제 이유로 그냥 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 그 2사람 다 시신이 다 벌써 처리가 돼가지고 다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풀리지 않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을 탈 뭐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게 생겼을 경우 더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사실 그래서 네. 제대로 보험금을 받아야 될 사람조차 그렇죠. 아주 고단한 그런 이 법정에 와서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하는 거죠. 2007년도에 충남의 한 마을에 있는 가족에게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남매들의 구성을 보면 이제 제일 큰 언니는 이제 직업을 얻어서 이제 마을을 떠났고 남아 있는 둘째가 고등학교 당시에 3학년이었었고 그 밑에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 둘째부터 막내까지 그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2007년 5월 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 둘째가 셋째한테 이제 바깥에 어머니가 오시는지를 좀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9시경에 이 중학교 2학년인 셋째는 이제 바깥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분이 지난 후에 9시 한 반경이 돼서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차를 네.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마중을 나간 중학교 2학년짜리 이제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고 같이 막 이제 그 찾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발견을 못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어머니를 찾아 나선 여중생이 사흘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학생 15살 김 모양이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포도밭으로 어머니를 찾으러 간 다음에 집을 나선 뒤 사흘째 귀가하지 않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것을 누군가 외지인이 와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납치하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혹시 가족 내에서 어떤 뭐 갈등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수사팀에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탐문 수사를 전개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이웃에서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실종된 아이와 그 위에 지금 남아있는 둘째와 네.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평소에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말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종 사건이 나서 형제들이 많게 되면요. 그 형제들마다 각각 담당 형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학교도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담 마크를 전담 하는구나. 마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둘째 누나가 작은 누나를 그날 죽였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둘째 누나가 셋째 누나를 불러서 방에 갔는데 쾅 소리가 나길래 네. 가봤는데 누나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한 누나를 산에 가서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 당사자인 둘째를 체포를 하죠. 네.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생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도 동생인데 시신이라도 빨리 찾아서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수사팀에서 자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네. 밤늦은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술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 죽은 동생을 엄마하고 같이 가서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럼 아이를 찾으러 가자. 동생 찾으러. 그렇게 해서 차에 싣고 갑니다. 출발을 해서 가면 사실은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이제 수사관들이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찾아야 된다. 그런데 특정 위치만 가면 다시 번복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수사팀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진술된 CD를 그대로 경찰청으로 보내서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했어요. 9시에 이제 대련을 나가서 실종이 됐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CCTV에 보면 9시 30분경에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이 차가 다시 나갑니다. 네. 그걸 보면 지금 진술이 맞아요. 엄마하고 같이 차에 싣고 동생을 유기하러 간 게 맞아요. 지금까지로 보면.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간 차가 약 한 25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디 유기하고 왔다는 판단이 되잖아요. 25분이란 시간을 왕복 시간으로 따지면 반으로 나눠야 되죠. 그렇죠. 10분 차로 간 거리에서 내장을 하고 왔다면 수많은 경찰 기동대가 인근 수색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발견이 안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딱 와가지고 보니까 딸이 죽었어. 근데 죽인 애가 큰딸이야. 두 번째 딸이야. 그러면 순간 판단해가지고 차에 가서 유기할 수 있는 판단을 과연 가능할까요? 아수라장이 이것이 일단은 저는- 생기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혼란이 생겨서 거기에서 뭔가 상당한 문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15분 만에 판단을 하고 갔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나머지 팩트들을 보니까 막내가 언니가 동생을 벽에 밀었다고 했는데 벽에서는 동생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제안을 합니다. 네. 이 수사는 잘못됐다. 브리핑을 하고 나서 수사본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날 밤에 긴급 체포한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수사팀에서 밤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왔는데 문제가 생겼다. 지금
주민 3명이 무참히 칼에 찔려서 살해당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 살인 사건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전화를 저는 한꺼번에 받았던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스럽죠.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 다시 내려갔는데 저희 사건의 내막을 본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9시에 포도밭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범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를 보고 뒤에서 덮쳐서 강제로 자기 자전거 앞에 태웁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 납치를 한 겁니다. 움직이거나 고함을 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위협을 하고 태워서 그 다른 마을인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주 동안 감금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범인은 다행히도 이 아이를 살해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약간의 동정심이나 자기하고 이제 같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가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려다 주고 와서 평상시에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옆집 노인들을 모두 살해한 이런 사건입니다. 여중생을 납치해 22일 동안 감금하고 이웃 주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15살 김모양이 납치돼 감금됐던 집입니다. 32살 이모 씨는 김양을 방 안 장롱 속에 가두어 20여일간 이웃의 눈을 피했습니다. 김양은 갇혀있는 동안 TV에서 자신을 찾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울기도 했지만 이 씨의 위협 때문에 탈출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32살 이모 씨는 어제 오후 8시쯤 마을의 50대 부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돌아가서 옆집에 사는 노모와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한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건이네요. 같은 한 명에 의한 살인 사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어린아이들의 자백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벌어진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같은. 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그 막내 입장에서 일단 먼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의 질문을 했냐면 싸워서 서로 뭐 폭행하고 집을 나가는 적은 없어.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싸워? 이런 식의 어떤 그 질문들을 여러 차례 이제 이어져 왔던 거예요. 뭔가 상황을 단정한 질문들을 그렇죠. 하게 이거 되는 소위 거죠. 이제 암시성 질문이라고 하죠. 이 아이의 진술을 보면 황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누나가 쓰러져 있어서 네. 내가 코에다 손을 탁 대봤더니 숨을 쉬지 않더라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반복된 암시성 질문에 의한 작화 현상이라고. 작화 현상.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남을 속이려고 뭔가 없는 걸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피암시성이 있는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답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동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막내 허위 증언이 일단 첫째 누나까지 마음도 흔든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허위자백에서 받았던 상황의 압박을 전형적으로 받게 된 거죠. 자, 동생들이 모두 다 진술을 했고요. 네. 어머니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 나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9시라는 늦은 시간에 동생을 내보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죄책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막내 동생의 진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조차도 거짓말이야라고 하면 나머지 동생들이 또 자기로 인해서 거짓말을 한 아이들처럼 시달리게 될까 봐 이 아이는 굉장히 이 동생들을 보호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자술서를 소위 쓰게 되는 거죠. 본인이 쓴 자백의 자술서를 보면 빨리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바로잡혀져서 우리 모두가 예전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요. 자술서가.